네, 전산학 1급 88회 기출 문제입니다. 뭐 수업용 연습용 수업 번호 문제 유형 감독 가능한 나와 있고요. 1번부터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 보죠. 비업무용 토지 비업무용입니다. 장부 600만 원을 700만 원의 주세무에 처분하고 처분대금 50%는 주세무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나머지는 주세무가 발행한 약소금으로 받았다. 그럼 뭐 분쟁해 보면 되죠. 이게 비업무용 토지니까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유형자산이 아닙니다. 이건 투자부동산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자변의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 금액은 700만 원. 처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처분했으니까 차변에 쓰는 게 아니고 대변에 써야 되겠죠. 대변에 투자부동산 처분이니까 취득 장부가 600만 원이 대변으로 나갑니다. 다음에 처분대금의 50%는 주세무가 발행한 당좌수표. 주세무 타인이면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현금이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 들어옵니다. 현금 절반. 700만 원의 절반이니까 35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주세무가 발행한 약소금. 이건 받으럼으로 쓰면 안 되죠. 미수금으로 써야 됩니다. 미수금.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350만 원 이렇게 쓰고. 그러면 100만 원, 600만 원짜리를 700만 원에 팔았으니까 100만 원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오는 거죠.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 투자부동산 있죠. 미수금 있습니다. 받으럼 없죠. 2번이 답이 되겠네요. 현금도 있고요. 그래 답이 2번입니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주 서초는 10월 25일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이다. 그럼 단기 매매증권일 거고요. 상장 주식 100주를 주당 2만원, 100주 2만원 곱해보면 전체 금액이 200만원이 되네요. 이거에 취득하고 수수료 20만원 포함해서 220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단기 매매증권이기 때문에 이 수익 수수료 20만원은 이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20만원 그냥 수수료 비용으로 되는 거죠. 기말 현재 주 서초는 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 10월 31일 공정 가치가 주당 2만 1,000원 100주니까 곱해보면 210만 원이 됐죠.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평가 이익이 10만 원인 거죠. 평가이익 10만 원 답이 1번입니다. 3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유형자산 중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항목은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죠. 건설 중인 자산 대표적인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입니다. 4번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투자부동산도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일반적으로 생산설비는 다 감가상각하죠. 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형자산에 대한 일반기업 배유준 규정이다. 이 중 잘못 설명된 것은 1번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등 맞죠? 이런 것들이 다 무형자산 맞습니다. 2번 상각 대상 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비용으로 배분해야 한다. 이게 상각의 기본적인 개념이죠. 맞습니다. 3번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 효익이 있는 화폐성 자산이다. 보죠. 물리적 경제 없다. 맞습니다.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 맞고 미래 경제효익이 있다. 이거는 그 무형자산에 대한 그 개념이 그냥 써 있는 거죠. 일단 맞는데 여기서 틀렸습니다. 화폐성이 아니라 비화폐성인 겁니다. 화폐성 자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화폐성 자산 같으면 대표적인 게 현금 같은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상각기간은 법령이나 계약의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20년 초과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3번 지문을 보신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화폐성이니 비화폐성이니 이런 단어를 전산회계 1급에서 잘 물어보진 않습니다. 근데 1번, 2번, 4번이 명확하기 때문에 3번으로 답을 찍으면 답이 맞긴 한데요. 어쨌든 화폐성이 뭐니 비화폐성이 뭐니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산세무 2급 수준에 가야 이게 출제가 잘 돼요. 그래서 굳이 화폐성이니 비화폐성이 뭐니 굳이 찾아보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넘어갑니다. 5번입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A회사가 기말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경우 다음의 손익계산서 항목 중 변동되는 것은 보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면 대손상각비가 나오죠. 대손상각비인데 이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데 판관비
판관비는 일종 손익계산서 그 순서 생각해 보시면 처음 매출액, 그 다음에 빼기 매출 원가 하면 매출 총이익 빼기 판관비 하면 영업업 손익이 나오죠. 그 밑에 영업의 비용, 영업의 손실 빼고 더하고 그 다음에 뭐 법인세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를 설정할 경우 다음 손익계산서 항목이 변동되는 것은 영업이익, 밑에 있네. 판관비 설정하면 영업이익에 영향을 가죠. 영향 갑니다. 매출원가는 상관없죠. 위에 있으니까. 매출총익도 위에 있으니까 상관없고 매출액도 상관없죠. 답은 1번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말 결산 시 개별정보를 원장 잔액을 차기에 이월하는 방법을 통해 장부를 마감 이월한다. 이월하는 것은 자산부채 자본입니다. 수익 비용은 이월하지 않죠. 보니까 개발비가 무형자산이네요. 기부금, 영업의 비용, 접대비, 판관비, 광고주는 판관비죠. 답이 3번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 작성되는 재무상태표에 있어서 가장 먼저 표시되는 것은 유동성 배열법이기 때문에 유동자산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유동자산 중에서도 당좌자산 먼저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고 비유동자산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투유, 무기 순서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되는 거죠. 투자부동산은 투자입니다. 투자부동산. 임차보증금, 임차권리금, 무형, 권리금, 권자들은 무형자산이고요. 전세권도 무형자산이고 임차보증금은 기타입니다. 투자, 1번이 투자부동산, 1번이 답이겠네요. 투유무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에서 자본조정으로 분류되는 것은 자본조정은 대표적인 자본조정이 자기주식이에요. 그리고 뭐 손해본 것 같은 자기주식 처분 손실, 감자차손, 주식 할인만을 차기 이런 게 자본조정이죠. 9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원가 및 비용의 분류 중 제조 원가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는 문제 자체가 좀 어려워요. 직접 재료비 당연히 뭐 제조 원가에 해당이 되죠. 단기 총 제조 원가 포함되죠. 원재료 운반 차량 처분 손실, 원재료 운반 차량 일종의 유형 자산입니다. 유형 자산에 대한 처분 손실은 이게 제조 원가로 들어가진 않아요. 이게 그냥 일종의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제품 포장 설비, 포장 설비에 대한 가가상각비, 제품과 관련된 포장 설비이기 때문에 이게 제조 원가 맞고요. 제품 생산과 관련된 법률이기 때문에 역시 제조 원가 맞습니다. 답이 2번입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 간접비죠. 기초 원재료, 기말 원재료, 단기 매입 있고 직접 노후비가 있고요. 제조 간접비는 원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후비에 대한 전체 금액 20%입니다. 그러면 원재료비가 얼마인지 찾아내는 게 관건인 거죠. 원재료에 대한 계정을 적습니다. 역시 기초, 기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진짜 크게 그리는 거죠. 기초는 자변, 자산이니까요. 10만원. 기말은 또 10만원. 다음에 매입한 게 50만원. 매입 증가니까 자변. 매입 50만원. 그러면 합계가 60만원이고 대변 합계도 60만원일 것이고 그렇다면 소비한 게 이제 직접 재료비가 되겠죠. 60 빼기 10 하니까 50만원. 직접 재료비는 50만원입니다. 그럼 직접 재료비, 원재료비 50만원. 직접 노후비는 여기 350만원이고요. 다음 합계 금액의 20%니까 제조 간접비를 구할 수 있죠. 제조 간접비는 합계 금액 50만원, 350만원 합계하면 400만원. 400만원 곱하기 20% 하니까 248, 80만원이 제조 간접비입니다. 그러면 세 개 다 구했죠. 직접 재료비 50만원, 50만원. 직접 노후비 350만원. 제조 간접비 80만원. 다 합하면 되는 거죠. 다 합하면 480만원. 답이 4번입니다. 11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내용의 개별 원가 계산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절차입니다. 가번 개별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를 파악한다.
개별 작업 관련된 거고요. 답은 제조 간접 원가 대상에 배부하기 위해 배부 기준 선정. 일단 놔둬 보고 답은 원가 계산 대상이 되는 개별 작업 파악하고 개별 작업에 대한 직접 원가를 계산. 일단 직접 원가부터 계산한다. 이게 먼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작업 파악하고 직접 원가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간접 원가를 배부하는 거죠. 랍은 배부 기준에 따라 제조 간접 원가 배부를 계산하여 제조 간접을 배부한다.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는 건 또 맨 마지막입니다. 다가 맨 처음이고요. 맨 처음이고 배부해버리는 건 맨 마지막이에요. 라가 맨 마지막. 그래서 답은 2번인데요. 보시면 일단 직접 원가를 배분하고 그 다음에 개별 작업 관련해 발생한 제조 원가, 간접 원가 얼마인지는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파악하고 그 다음에 배부 기준을 선정해서 마지막으로 배부. 이 문제는 평소에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처음 보는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천천히 논리적으로 파악하시면 파악이 되십니다. 일단 직접 원가가 있으면 이거부터 먼저 계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접 원가인데 간접 원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배부하려면 배부 기준을 알아야 될 것이고 배부 기준 마지막으로 배부한다. 천천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에 따라 완성품 완산량에 차이가 있다. 이에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단기 발생 원가로 가정한다. 평균법은 그렇죠. 기초 재고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죠. 맞습니다. 2번 선행선출법은 기초 제공품부터 먼저 완성되고 난 후 단기 투입분을 완성시킨다. 맞죠? 기초부터 먼저 완성하고 그 다음에 단기 투입. 그래서 선행선출법을 기초를 구분하는 거죠. 맞습니다. 3번 기초 제공품이 없을 경우 선행선출법과 평균법의 완성품 완산량 동일하다. 맞습니다. 기초 제공품의 지급 방법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평균이든 선행선출이든 똑같습니다. 4번 재료비의 경우 공정 초에 투입된다고 가정할 경우와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기말 제공품의 완성 완산량 차이가 없다.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고 언제 투입될 것인지의 가정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13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현행부가세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일반 소비세 맞죠? 일반 국세에 해당하고요. 10%와 0%. 그렇죠. 0% 영세율도 있죠. 4번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세율이 아니고 면세제도죠. 4번입니다. 14번 보겠습니다. 과세사업자인 주서초는 2019년 당사 제품인 기기장치를 공급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이 거래와 관련하여 2019년 2기 예정신고, 이게 예정신고라면 7, 8, 9월이죠. 7, 8, 9월. 여기가 7, 8, 9월. 세 달. 기간에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과세표준 공급가액을 구하라고 합니다. 7, 8, 9월. 보죠. 총 판매 대금은 650만 원이 되고, 부가세 별도인 거고요. 3월 15일. 중도금 5월 15일, 7월 15일, 잔금 9월 30일, 제품 인도일은 9월 30일. 가만히 보니까 일단 인도를 하고 나서 대금을 치르는 게 아니라 대금을 다 치르고 나서 제품을 인도합니다. 이거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이 되죠. 계약기간이 6개월을 넘어가고 6개월 이상 보죠. 3월 15일부터 3, 4, 5, 6, 7, 8, 9 3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니까 6개월이 넘어갑니다. 6개월 이상. 6개월 넘어가고 대금 치른 후에 물건 인도한다. 중간지급 조건부죠. 장기 할부 판매라면 먼저 인도하고 나서 대금을 지급하는데 1년이 넘어가는 그게 장기 할부 판매고 3회 이상. 중간지급 조건부는 6개월 이상 그리고 대금 치른 후에 마지막에 제품 인도하고 대금, 잔금 이외의 금액을 분할해서.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중간지급 조건부가 되니까, 일단, 각 대금을 받기로 한 날이 됩니다. 그러면, 7, 8, 9월에 해당하는 날의 금액을 찾으면 되는 거죠. 7월 15일, 150만 원이고, 9월 30일, 150만 원 합하면 300만 원이네요. 그래서, 가격표는 300만 원.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계산이 아닌 것은 딱 보이죠. 공급연월일이 가장 틀린 보기로 자주 나왔습니다. 공급연월일이 아니라 작성연월일이죠.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명칭,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다 맞습니다. 공급연월일이 아니라 작성연월일이라는 거 답 1번 정도하고 실무 들어가겠습니다.